아파트 구매 계획 있으세요? 25년도 7월 전에 꼭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풀어봐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어요. 계속 경기나 이런 부분들 뭐 탄핵이 됐든 뭐 계엄령이 됐든 너무 어수선한 25년도를 지금 시작을 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7월 달까지 7월 전에 꼭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분들은 뭐 아무나 뭐 아파트 사라고 7월 전에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계획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올 7월 전에 꼭 사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이거를 풀어봐 드리고 그 다음에 25년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어떤 건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로 해주시고요. 자, 풀어가겠습니다. 25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1월이에요. 1월인데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듯이 25년도 7월 전에 아파트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7월 전에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구매라는 부분이 내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7월 전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5년도 부동산의 흐름, 전망 이런 걸로 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에 대해서 좀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 아파트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 수 있는 시점을 잡아야 할지, 매수자들은 언제 사야 되는 시점을 잡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속 시장 흐름을 보면서 힘들게 집만 보고 이랬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25년도 7월 전에 꼭 팔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아니면 5월 9일 전에 손바꿈이 돼야 되는 부분도 계세요. 지금 현재 이 법이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5월 9일이 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매도자분들.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 전에 매수를 하셔야지 그나마 내가 작은 돈 갖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나마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이거를 좀 풀어봐 드리려고 잠시 영상을 켰고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 보실게요. 자, 이제 컴퓨터를 보실 건데 뉴데일리 경제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은 반드시 7월 전에 25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 광국기장님이 25년도 1월 1일 6시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좀 보려고 해요. 주담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이 이게 이제 7월 전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놨는지 좀 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가 되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내 집 마련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이게 이제 7월 시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 전에 잔금 치료는 7월 전에 이 부분이 돼야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가시지 않나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되고 빌린 사람, 차주는 빌린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요거는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좋은 부분인 거고 또 밑에 보시면 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가 0.6에서 0.7, 신용대출은 0.4 기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다만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 이거는 중순부터 된다고 하니까 각각의 은행별로 한번 여쭤보셔야 되는 상황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1월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확대된다. 납입액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이 혜택이 주어진다. 하도 주택청약저축을 해지를 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조금 혜택을 주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들 같은 경우가 34세 미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저축에서
이 청년 우대형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별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갈아타야지 그나마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요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바꿔서 하시면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상황.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거는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고 당연하겠죠.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을 포함해서 공시지가 4억 원 이하, 공시지가, 시세 아니고 공시지가. 이거를 한 채를 취득할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구 감소 지역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인 거고 24년도 1월 4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 이 안에 취득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4억 이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세로 하게 되면은 아마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비수도권 어찌 보면은 투자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세컨하우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차익 실현을 위해서 또 사실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밑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보시면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3년간 추가 완화를 해주고 이에 더해서 특례 기간에 출산을 할 경우에는 금리를 현행보다 0.2%에서 0.4%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해준다. 이거는 이제 신생아 특례 그 대출 부분에 대해서 금리 조정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기에서 추가로 완화해주고 우대 금리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이거에 대한 그 주택 요건이 주택가액 9억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 이 부분은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 한도는 3억. 이거에 자산 요건 구입 자금이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 자금은 자산 3억 4,50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시면 2월부터는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심 복합 사업 시행이 본격화돼서 도심 복합 사업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한 등 특례를 통해서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뭐 2월부터 한다고 하고 있고요. 6월부터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재초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재건축에 대해서 뭔가 이익성이 남고 돈이 된다고 하면은 다들 하고 그러셨는데 이 재초안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뭐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익이 작아지니까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이 진행이 지금 된다고 해도 바로 다음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내쫓겨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재초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보시는 게 투자할 때는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이 재건축 안에 있으면은 이 재초안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상황인 거고요. 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가 실시된다. 1단계 들어갔고 2단계 들어갔고 이번에는 이제 3단계. 3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규제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매를 하시려면 7월 전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센트가 줄어들면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오다 보니 이 부분이 내가 매수자야. 매수자면은 7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셔야 되는 이유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5월 9일까지인데 5월 9일 이후에 유예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 초에 나와야 돼요. 1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과세 당국이나 정부 자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인 거잖아요. 뭐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뭔가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다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게 다 멈춰 있는 상황인 거고 다 주택자분들은 5월 9일 날 이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5월 9일 전에 뭔가 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상황이 되겠죠. 나는 다 주택자인데 이 주택들이 너무 다 똘똘해. 다 나는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자녀가 있으면 증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나라 자체가 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주택자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 주택자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매수자분들이 사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정말 팔고자 할 때는 좀 손해라도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시세대로 내놓는다고 하면 누군가가 매수가 붙어줘야 되는데 매수가 힘든 거죠. 그래서 다 주택자분들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중과될 때 어느 정도가 될 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 금액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매수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뭔가를 구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수자분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좋은 조건이 나오는 거죠. 다 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그래도 이거 유예가 안 된다면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물건은 나올 거고 그러면 매수자분들은 이걸 사시면 될 것 같고 또 다 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나마 되는데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날 나오는 다주택자들 이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은 이 물건을 사서 7월 전에 잔금을 치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야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7월 전에 아파트를 사시든지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뭐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한이 적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보시면은 똘똘한 한 채로 많이들 사람들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평택마저도 서울 같은 경우에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는데 평택마저도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평택의 화양지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분양이 많은 거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마저도 미분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몰리는 거는 어디냐? 고덕신도시의 에듀타운 쪽이나 아니면 서정리역 그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제역 요 세 장소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 세 군데 같은 경우가 역세권을 끼고 있다든가 아니면 학군이 좋다든가 아니면 상권을 좀 잘 쓸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그닥 많이 없어요. 근데 흔들리고 있죠. 지금 많이들 흔들리고 있어요. 지제역 같은 경우에 센트럴시티가 조금 가격이 절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제역을 본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제역 힐스테이트를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센트럴시티 금액보다도 1억 이상을 더 적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거고 또 고덕신도시를 본다면 서정리역 앞에 있는 학군이 다 들어가 있는 초중고가 다 있는 제일풍경채 여기 같은 경우에도 B타입이나 C타입을 많이들 원하셨거든요. 구조가 잘 나와서. B타입마저도 지금 6억 4천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듀타운 쪽은 조금 갈 길은 멀어요.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이 뭔가는 돌파구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만약에 에듀타운 쪽에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올 7월 전까지 그랬을 때는 제일풍경채 2차, 3차가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금액이 그렇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이제 너무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평택이 미분양 해가지고 미분양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풀어드렸듯이 각각의 딱딱 집어서 똘똘한 아파트를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길어졌어요. 또 보실게요. 그래서 요 7월 이전에 빨리빨리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장되는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생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생 임대인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상생 임대인은 내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아파트를 취득을 했을 때 누군가가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아파트를 만약에 살고 있다면 이분이 나가시고 그 다음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내가 취득을 하면서 내가 임차를 넣어요. 임차를 놓고서는 이분이 1년 6개월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5%,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재계약을 해주고 이분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조건은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부분을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익형 물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형 물건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내가 퍼센트를 많이 안 올리고 이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연장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올해까지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실무에 있으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임차인한테 확장일자를 받으면서 임대차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중과 배제가 5월 9일까지이니 이게 또 순차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팔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연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올 초에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럴 만한 정신들이 없는 거죠. 이 나라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분들은 하나라도 빨리 증여를 하든지 팔든지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혼란의 틈을 타서 임대차 3법도 많이 바뀌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 임대차, 우리 왜 2+2 얘기하잖아요. 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에서 한 번 더 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 2+2.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1회 한해서란 말이죠. 법에는 1회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없애버리려고 했던 법을 상정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에 임차인의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권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됐든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렇게 대놓고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밑에 댓글이 너무 심하게 달리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겠어요? 자영업자인데, 그리고 또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이견이 다르니까. 임대차 3법에서 갱신 요구권을 1회 안에서 연장하는 부분을 무한대로 바꿨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데미지는 무한대였을 때 우리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1회에서 2회로 바꿔주면, 아니면 3회로 바꿔주면,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무한대보다는 데미지가 덜하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 4년 됐던 게 6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가 전세를 주면 8년 동안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몇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무한대가 아니고 1회가 아닌 이 부분이 좀 바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곤두세워서, 임차인 같은 경우야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임대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주면서 5%밖에 못 주고 이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또 밑에 이제 막 댓글 달릴 거예요. 뭐가 불합리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어찌됐든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손바꿈이 많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세나 이런 부분도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물량이 작다 얘기를 하는데,
평택은 아직까지는 공급량은 굉장히 많아요. 공급량은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부러진 아파트 몇 채에 대해서만 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는 금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중에 올라갈 거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평택마저도 똑똑한 한 채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사람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 타이밍은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7월 전에는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거를 다 총합적으로 25년도의 부동산 흐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갖고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게 또 뭐 해제가 되고 지금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진행될 건 다 진행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3법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던 상황인 거고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회가 아닌 2회, 3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DSR, 스트레스 DSR이라고 그러잖아요. 3단계가 적용이 7월 달이에요. 그러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파트를 계속 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셔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배제라는 부분이 5월 9일 날이면 끝나는데 이게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증여를 만약에 해줄 때도 기존에 있는 거 증여해주고 그 증여해줬으면 여기서 상생 임대차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은 볼 수 있겠죠. 증여세는 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뭔가를 구입을 하셨을 때는 구입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 같고요. 25년도 평택의 부동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똑부러진 아이들 아니고는 다른 거는 조금 처질 것 같고요.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도국제 신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양하는 거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브레인시티에 아파트를 꼭 하나 갖고 싶어. 그런데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입주 시점에 아니면은 전매가 지금 3년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매가 풀릴 시점이면 입주 시점이 될 거거든요. 그때 돼서 계약금 포기 물건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피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동호수 지정해서 잡아가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내가 꼭 원하는 동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꼭 뭐 101동에 19층 3호가 꼭 필요해. 뭐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뭐 18층은 이 발음하는 게 싫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사자 들어가는 것도 싫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동호수를 꼭 찍어서 그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입주 시점에 이게 나올 수 있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셔서 동호수 지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선정해 드릴게요. 그런 분 아니라고 한다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굳이 59 타입이 아니고 84 타입이라면 굳이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거죠. 만약에 내가 화양지구에 가야 돼. 화양지구에 가서 꼭 내 주택 하나를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가셔서 동호수 지정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굳이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제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고도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서정리역이라든지 에듀타운이라든지 이거 말고는 다른 거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부동산은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토지권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평택에서 적용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토지를 만약에 사신다고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사신다고 하면 용인 원삼을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나는 뭔가를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음식을 정말 잘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임대차에 대한 월세에 대한 조건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대형으로 하는 거는 조금 비추. 조그맣게 소형으로 해서 내가 직원들이나 이분들을 조금
적게, 인원수를 적게 가면서 순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어진 문화가 밀키트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요식업이 아닌 나는 판매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삼성 직원들이, 삼성에 있는 뭐 협력업체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접목을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리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뭐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각의 이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있거든요. 누군가는 먹고 마시고 쓰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먹는 거를 팔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쓰는 거를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흐름을 잘 알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 흐름에 맞춰서 선정할 수 있는 자리를 봐드리는 게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25년도에는 1월부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상반기 이후에는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5월달이나 9월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접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러겠죠. 야, 너나 사라. 네. 그래서 제가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니면 고독지 신도시는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아니면 지제역에는 못 사시거든요. 이번에 하나 터진 것도 지제역 뒤에 그 개발한다는 부분이 요번에 이제 나왔거든요. 실시인가 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고시가 됐어요. 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는 뭐 보상 절차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거기에 33,000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그만 지역에 밀집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과밀로. 그러면 얘가 또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지제역 앞에는 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나중에는 못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괜찮으니까 올 초에 은행권에서도 대출에 대한 이 권리기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에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무 정신없이 정리를 해드렸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또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하나하나 1대1로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아래 댓글에 제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는 24년보다는 조금 더 밝은 미래, 조금 더 활기찬 미래가 됐으면 좋겠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